우주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천체를 꼽으라면 단연 블랙홀이 먼저 떠오를 거예요.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쿠퍼 일행은 블랙홀 옆을 잠깐 비행한 것만으로도 지구 시간으로 51년이나 흘러버렸습니다. 또 블랙홀의 어마어마한 중력 때문에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버리면 그 어떠한 것도, 심지어는 빛조차도 빠져나올 수 없다고 해요. 이런 특성 때문에 블랙홀은 우주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천체로 꼽히죠. 블랙홀이란 과연 뭘까요? 실제로 이 블랙홀이 존재하기는 하는 걸까요? 천천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이 블랙홀이라는 개념이 언제 처음 나왔냐?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1687년 아주 먼 과거까지 엉이호를 타고 여행을 떠날 거예요. 1687년 뉴턴은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표하면서 이 중력이라는 힘이 뭔지 설명해냈어요. 뉴턴의 설명에 따르면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 사이에는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 즉 중력이 작용한다. 그리고 이 중력이라는 힘을 아주 간략한 수학으로 아름답게 함축시켰어요. 또 뉴턴의 시대 그 이전에는 별들의 움직임을 계산하는 수식하고 지구 내부에서 일어나는 운동을 계산하는 수식이 각각 따로였어요. 그리고 두 개의 힘은 당연히 별개라고 생각했던 시기예요. 왜냐면 이때는 천상의 움직임은 완벽한 신들의 영역이니까 별들의 움직임도 당연히 완벽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약간은 종교적인 이유가 섞여 있는 거죠. 자, 반면에 지구에서 벌어지는 운동들은 아주 더럽고 추잡한 완벽하지 않은 인간들의 영역이니까 당연히 지구 안에서 벌어지는 물리나 이런 운동들을 나타내는 수식은 천상의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의 등장으로 천상의 움직임 그리고 지상의 움직임을 단 하나의 수식으로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으로 둘 다 한꺼번에 설명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이 만유인력의 법칙이 나온 지 대략 100년이 지난 이후에 이 만유인력의 법칙으로 재밌는 상상을 하던 과학자가 한 명 있었어요. 1783년에 존 미첼. 그는 지상계의 사과를 천상계인 우주공간으로 보낼 수 없을지 생각했어요. 여기 사과가 있는데 이 사과가 지구의 중력 때문에 땅에 떨어져 있구만. 이 사과가 지구 정력을 완전히 벗어나려면 사과의 운동 에너지가 지구의 중력보다 커야겠구만. 고로 사과의 운동 에너지가 지구의 중력보다 크다면 지구의 중력을 벗어날 수 있겠구만. 자, 이 아이디어가 바로 탈출 속도의 개념입니다. 이 탈출 속도라는 거는 어떤 물체가 천체의 중력을 이겨내고 무한하게 멀어질 수 있는 최소한의 속도입니다. 존 미첼은 여기서 한 번 더 재밌는 상상을 해요. 그렇다면 어떤 천체의 중력이 너무나도 강해서 탈출 속도가 광속보다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 중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빛도 빠져나올 수 없겠지. 그런데 말이죠. 1783년의 물리학계에서 이런 가당치도 않은 주장을 드러나 주겠어요? 고작 몇십 년 전만 해도 이 블랙홀이라는 게 판타지의 영역이었잖아요. 그런데 당시엔 어땠겠어요? 빛도 못 빠져나오는 천체라뇨. 당연히 존 미첼의 주장은 개 미친놈의 헛소리 취급받았겠죠. 하여튼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시대를 잘 타고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어쨌든 존 미첼은 인류 최초로 블랙홀의 존재를 이야기한 학자로 기록이 됐습니다. 자, 그로부터 13년 후 1796년 피에르 시몽 드 라플라스가 존 미첼의 의견에 동의하는데 이 라플라스는 엄청 유명한 프랑스 수학자죠. 나폴레옹의 스승으로도 유명하고 라플라스의 악마로도 유명하죠. 라플라스는 우주 체계 해설이라는 책을 한 권 썼는데 이제 여기서 존 미첼의 탈출 속도 그리고 검은 별도 거론했어요. 하지만 라플라스의 주장 역시도 거의 개무시가 됐겠죠. 전혀 증명을 하지도 못하고 그 당시에는 이 개념을 받아들이지도 못했겠죠. 자, 그래서 이 블랙홀이라는 개념은 19세기 이전까지는 거의 완전히 무시됐어요. 또 질량이 없는 파동인 빛이 중력의 영향을 어떻게 받냐라고 과학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자, 이렇게 이 검은 별에 대한 논의는 거의 200년을 멈춰 있었어요. 그런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가 바로 이때 등장해요. 바로 나일세, 알버트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은 1905년에 특수 상대성 이론을 그리고 1915년에는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면서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이 갖고 있던 이런 한계점을 설명해냈어요. 만유인력의 법칙의 한계가 뭐냐?
만유인력의 법칙에 따르면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는 서로를 끌어당긴다 까지는 설명했는데 그 힘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설명을 아예 못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수성의 궤도 움직임을 정확하게 설명하지도 못했어요. 이런 한계점이 있다는 사실을 뉴턴 본인 역시도 인지를 하고 있었고 답답해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이 중력이라는 힘을 이렇게 설명해내요. 나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질량이 있는 물체가 공간을 휘게 만들고 별들도 빛도 휘어진 공간을 따라서 움직이는 걸세. 자, 이 상대성 이론에 대한 아주 자세한 설명은 제가 옛날에 아주 머리 터지게 공부해서 올린 게 있으니까요. 그거 참고하시고요. 자, 또 한 가지 뉴턴의 한계점이 있어요. 뉴턴의 시대 때는 시간과 공간이 변하지 않는다. 절대 공간 그리고 절대 시간만이 있을 뿐이다 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뉴턴의 생각에 따라서 공간의 좌표는 항상 절대적이고 시간은 절대로 거스를 수 없고 항상 똑같은 속도로 흐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간하고 공간이 서로 완벽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서로 절대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죠. 사실 이런 뉴턴의 생각이 지금 생각해봐도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고 자연스럽게 느껴지죠. 하물며 200년 전, 300년 전에는 어땠겠어요? 자,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1905년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설명해요. 시간하고 공간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했습니다. 즉, 시공간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한 거죠. 나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중력은 시공간의 곡률로 발생하는 것일세. 이것을 수학적으로 기술한 것이 바로 그가 1915년에 발표한 중력장 방정식이에요. 그리고 이듬해 1916년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발표하죠. 나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이 우주엔 반드시 중력파가 존재할 것이요. 중력파가 뭘까요?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중력은 시공간에 막대한 영향을 미쳐요.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 태양의 질량이 알 수 없는 이유로 급격하게 변한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시공간의 곡률도 급격하게 변하면서 중력의 힘도 커지겠죠. 자, 이때 시공간의 곡률은 마치 잔잔한 연못에 돌을 던졌을 때처럼 출렁거리면서 파동의 형태로 전달이 돼요. 이것이 바로 중력파입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질량의 블랙홀이나 중성자별 주위에서는 이렇게 시공간이 왜곡되면서 중력파가 아주 서서히 퍼져나가고 있어요. 이 중력파라는 개념은 절대 공간 그리고 절대 시간이라고 생각했던 뉴턴 역학 때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개념인 거죠.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이런 개념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중력장 방정식이 너무너무 복잡하고 또 어려웠기 때문에 아인슈타인 본인 역시도 정확한 해를 풀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만든 방정식이지만 나도 풀지 못하겠구만 그래. 자, 이렇게 중력장 방정식에 대한 풀이가 안 나왔는데 이걸 풀어낸 사람은 아인슈타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에요. 그의 이름은 바로 슈바르츠 실트.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슈바르츠 실트가 중력장 방정식을 풀어낸 곳이 바로 전쟁터라는 거예요. 슈바르츠 실트는 1차 세계대전 당시에 러시아 접경 지대에서 포병 장교로 싸우고 있었거든요. 또 슈바르츠 실트는 피부에 수포가 생기는 자가 면역 질환 천포창에 시달리면서도 이 방정식을 풀어냈어요. 진짜 엄청난 분이죠. 자, 이렇게 슈바르츠 실트가 이 중력장 방정식을 풀어냈는데 그가 이 공식을 계속 보다 보니까 계산상 뭔가 묘한 게 발견돼요. 어떤 별이 계속 수축해서 특정 임계 반지름보다 더 작아진다면 특정 값이 무한이 돼버리고 그 별은 자체의 중력을 견디지 못하고 한 점으로 붕괴한다는 거죠. 즉, 블랙홀이 된다는 거예요. 이 경계면의 반지름이 바로 슈바르츠 실트의 반지름, 그리고 이 경계면의 지름이 바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들어보셨던 사건의 지평선입니다. 공식에 따르면 사건의 지평선에 가까워질수록 탈출 속도는 커지고요. 사건의 지평선에 딱 걸치게 되면은 탈출 속도는 광속하고 같아져요. 자, 따라서 사건의 지평선을 중심으로 이 공간의 영역이 둘로 나뉘는데 그 경계 안쪽에서는 빛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데 무한대의 시간이 걸리게 돼요. 그리고 사건의 지평선 안쪽에서는 그 어떤 정보도 심지어는
빛조차도 관측할 수가 없게 되죠. 그리고 이 사건의 지평선의 크기는 오직 천체의 질량에 의해서만 결정이 됩니다. 슈바르츠 실트는 이 모든 것에 대한 논문을 한 편 쓰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상대성 이론의 공식을 풀어봤더니 눈에 보이지 않는 암흑별이 이 우주에 존재할 겁니다. 이에 대한 아인슈타인의 반응은요. 나의 중력장 방정식을 풀어내다니 정말 대단한 분일세. 하지만 이 암흑별은 말이죠. 분명히 수학적으로는 흥미롭지만 물리적으로는 실제하기란 불가능한 개념 같소. 아인슈타인은 왜 이 블랙홀에 대한 개념은 부정적으로 봤을까요? 자, 태양의 반지름이 70만 킬로미터 정도가 되는데 이 태양의 반지름이 3km까지 쪼그라들거나 우리 지구로 예를 들자면은 지구를 엄지손가락 한마디 크기의 공간에 억지로 구겨 넣어야지만 이런 블랙홀이 생기게 돼요. 아인슈타인 생각에는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나 되냐 싶은 거죠. 이런 아인슈타인의 반응 때문인지 이 블랙홀에 대한 개념을 받아들이는 학자는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슈바르츠 실트는 전쟁터에서 이 첨포창이 너무 악화돼서 사망하고 맙니다. 자, 그 이후 대략 30년이 지나고 나서야 이 블랙홀이 실존하는지 가상의 개념인지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됩니다. 블랙홀은 그냥 킹론상의 존재요. 그런 존재가 물리학적으로 가능할 리가 없습니다. 상대성 이론의 풀이에 따르면 블랙홀의 존재는 실제합니다. 아니 그래도 실제와 현실은 다르지 않소. 아니 그렇다면 상대성 이론이 틀렸다는 겁니까? 뭡니까?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그렇다면 상대성 이론이 그래도 다르면 그런데 과학자들 사이에서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야, 그 중력파 있잖아.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시공간이 중력 때문에 출렁거리면서 파동의 형태로 전달이 된다며. 야, 그렇다면은 이 블랙홀에는 막대한 중력이 작용하니까 이 중력파를 검출하면은 블랙홀 찾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야, 우리 뭐 하고 있었어 지금까지? 이 중력파를 한번 검출해 보자고. 자, 그래서 과학자들이 중력파를 검출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어요. 이 중력파 검출은 물리학자들 사이에서 하나의 거대한 목표가 된 거죠. 하지만 중력파 검출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에요. 중력파를 검출하기 힘든 이유 첫 번째는 매질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주변에서 흔하게 보는 파동은 소리의 음파, 지진의 지진파, 그리고 물에서는 물결파가 있죠. 이것들의 특징으로는 매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리는 공기를 통해서, 지진파는 대지를 통해서, 그리고 파도는 바닷물을 매개로 해서 전달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부엉이가 진공 상태에서 막 소리를 지른다고 해봐요. 이때는 공기 같은 매질이 없기 때문에 소리는 전혀 전달이 되지 않겠죠. 자, 반면에 중력파는 기존의 파동들하고는 다르게 실제적 성질이 본질부터 달라요. 중력파는 매질이 없어도 파동이 전달이 되거든요. 좀 더 명확하게 언급을 하자면 시공간을 매질 삼아 전파되지만 이 시공간의 변화를 감지하는 것은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자, 그 말은 뭐다? 중력파는 물질하고 상호작용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측정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중력파를 관측하기 어려운 두 번째는 장도 없기 때문이에요. 자, 전자기파를 예로 들자면 전자기파도 중력파처럼 매질이 없이 전달이 되거든요. 실체가 전혀 안 보인다는 거죠. 그 대신에 전자기파는 전기장 그리고 자기장의 형태로 관측이 가능해요. 아니 다들 자석으로 운동장 바닥 긁어가지고 철가루 모은 다음에 아크릴판 위에 올리는 놀이 다들 해봤잖아요. 그게 바로 자기장의 형태가 눈으로 보이는 거라고요. 하지만 중력파는 이 시공간의 뒤틀림 자체가 파동처럼 전달이 되는 거다 보니까 파동을 형성하는 별도의 장도 찾기가 엄청 힘들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중력파는 검출하기에는 너무너무 미약한 힘이에요. 자, 이 우주에는 물질에 작용하는 궁극적인 이제 4가지 종류의 힘이 있는데 그 4가지가 바로 중력, 전자기력, 강력, 그리고 양력이 있어요. 중력은 이 4가지 힘 중에서 가장 약한 힘이에요. 중력하고 전자기력을 비교하자면은 중력은 전자기력의 힘에 비해서 10에 40제곱이나 약해요. 자, 간단한 실험을 하나 해봐요. 이 땅에 떨어진 자석을 다른 자석으로 갖다 대면은 땅 위로 슉 자석이 올라오면서 붙을 거예요. 이 조만한 자석이 지구 중력보다 훨씬 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중력파의 힘이 약해도 너무 약하구려. 이 중력파의 존재를 입증할 날이 올 수나 있을까 걱정일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력파 검출을 시도한 사람이 있었어요. 1968년 미국의 물리학자 조셉 웨버는 중력파 검출을 시도 이 논문을 학계에 발표한 거죠. 와, 중력파 검출한 거면 진짜 대박이죠. 노벨상은 그냥 따놓은 당상일 거예요. 그런데 일단 이 중력파를 제대로 검출한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조셉 웨버의 실험을 그대로 따라 해봤는데 아무리 똑같이 따라 해봐도 중력파 검출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조셉 웨버 교수, 당신이 말한 대로 중력파 검출을 시도해봤는데 이거 아무리 봐도 검출이 안 되잖소. 실험 장치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검출 방식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 중력파 검출에 대한 실험 검증이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아주 뜨거운 이슈였어요. 심지어 스티븐 호킹 박사까지도 이 중력파 검출은 말도 안 된다면서 논문을 한 편 썼어요. 그런데 오히려 조셉 웨버 교수의 중력파 검출 논문 때문에 학자들 사이에서 중력파 검출에 대한 연구가 유행처럼 쫙 퍼져나갔어요. 중력파 검출은 최종적으로 실패한 걸로 결론 내려졌지만 오히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력파 검출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진 거죠. 그리고 시간이 아주 오래 지나서 슬슬 이런 분위기가 형성돼요. 야, 이거 중력파 검출 좀만 더 해보면은 킹능성 있겠는데? 1974년 미국의 물리학자 조세프 테일러 그리고 러셀 헐스는 서로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 중성자별 2개를 발견하고 이 궤도를 20년 동안 관측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성자별의 궤도 반경도 주기도 조금씩 줄어들면서 서서히 가속되면서 이 두 별이 서로에게 다가가는 걸 확인한 거예요. 자, 이 궤도랑 반경이 줄어들고 있다면은 뭔가에 의해서 이 별들의 에너지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 별들의 에너지가 전혀 줄어들지 않는다면 사실 두 별의 궤도는 똑같이 유지가 돼야 맞겠죠. 자, 그래서 조셉 테일러 그리고 러셀 헐스는 꾸준하게 관측을 하면서 연구를 해봤고 끝내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별은 무한한 에너지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방출한 에너지만큼 운동 에너지를 계속해서 상실하게 되고 그만큼 궤도 반경과 주기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우리 두 사람은 무엇이 별의 에너지를 이렇게 만드는가 연구를 계속 해봤는데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중성자별 쌍이 중력에 의한 파동 에너지, 즉 중력파를 발산하고 이 발산하는 에너지만큼 별의 운동 에너지를 잃게 됨으로써 중성자별 쌍의 궤도 반경과 주기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아인슈타인의 중력파 공식하고 정확하게 일치했어요. 중력파의 존재를 간접적으로나마 입증한 셈인 거죠. 미국의 물리학자 조세프 테일러 그리고 러셀 헐스는 이 연구 결과 발표로 1993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합니다. 자, 이렇게 중력파가 실제로 있더라 라는 간접적인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이제는 중력파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찾을 차례예요. 레이저 간섭계 중력파 관측소 라이고는 2016년 2월 11일 중력파도 검출해내고 이 중력파로 블랙홀을 인류 최초로 관측해내는데 성공합니다. 아니, 아인슈타인도 그리고 과학자들도 분명히 중력파는 검출하기도 어렵고 블랙홀은 이론적으로나 존재하는 거라고 했는데 도대체 라이고가 무슨 수로 중력파도 검출하고 블랙홀도 관측해냈을까? 자, 다음 영상은 라이고와 중력파 그리고 블랙홀 관측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다음 영상 안 올라오면 부엉이 놈이 블랙홀 공부하다가 블랙홀로 빠져버렸다고 생각하세요.